지난 한 주간도 이제 수업 열심히 듣고 복습 잘 했죠.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3장 내용 그죠?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사 형태라든가 그죠? 한명, 합자,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특히 주식회사에 대한 얘기들 중요한 이슈들이 많았거든요. 뭐 상장되는 거, 그 다음에 기업 공개라든가 이런 것들 잘 기억하시고요. 정리 좀 하시고, 그리고 질문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다 이야기했고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도 궁금한 거 생기면 계속 질문하시기 바래요. 자, 오늘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환경. 우리 핸드아웃으로 하면 4장이 되겠죠. 환경 그러면은 환경 오염 이런 게 아니라 조직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외부 요소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여기가 이제 망망대해야. 이 바다에 작은 배가 하나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배가 목적지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존재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바람도 불 수 있겠고, 그죠? 그래서 파도가 막 높이 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 그 다음에 뭐 암초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이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는 이 배가 큰 바다를 이제 항해할 때 겪을 수 있는 이 요소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uncertainty, 불확실성이라는 개념, 불확실성. 이 항해를 하다 보면 1492년에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500년이 훨씬 전쯤에 콜럼부스가 항해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도사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위험한 것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가 많이 불고, 그 다음에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파도가 높고, 그다음에 암초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다 해치고 이제 지금의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했겠죠. 근데 항해할 때 콜럼부스가 겪었던 걸 생각해보면 불확실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환경, 조직에 영향을 주는 어떤 요소들을 생각해볼 때는 항상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것을 머리에다 담았으면 좋겠어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 말이에요. 예측할 수가 없다. 예측 불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언제 바람이 불고 언제 암초가 나타나고 그 바다에서 항해를 할 때. 그러니까 조직도 마찬가지다. 조직이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그림을 많이 그렸지만 그러면 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러한 외부 요소를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조직 입장에서는 조직을 이끌어 나갈 때, 즉 경영을 하는 거죠. 경영을 할 때 경영자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다. 간략한 예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코비드 19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 예측이나 했어요, 이거? 그래서 지금 코비드 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최근에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공장 가동도 어렵고. 뭐 현대자동차뿐만 아니죠, 그죠?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이나 독일 이런 자동차 주요 생산국들을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소비가 적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생산도 적게 했다고 해요. 근데 뭐 일본에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그 공장이 뭐 화재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여행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행사 그랬을 때 하나 투어나 모두 투어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항공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이게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거야. 이게 왜 2019년 말에 시작돼서 2020년을 강타했을까? 그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뭐 한 2023년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 사태가 제가 볼 때는 한 2025년까지는 가지 않을까. 후유증이 상당히 이게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앞으로 변화될 것들이 상당히 많다. 변화된 것들도 있고요.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환경이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조직은 항상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다. 예측할 수가 없다. 환경이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니까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핸드아웃 3, 4페이지 제가 같이 하고 있는데 3페이지 그림은 조금 나중에 보도록 하고 4페이지 먼저 개념 설명을 좀 하고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불확실성을 이용했을 때, 불확실성에 있을 때 기회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분명히 위험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회, opportunity, 그 다음에 위험 요인, threat. 위험 요인이 존재하는데 기회 요인은 살리고 위험 요인은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대학 같은 경우도 코로나 사태가 이제 밀어닥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작년도 그랬지만 올해도 그렇고 신입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죠. 특히 그 대학 생활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연.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온라인 수업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기회 요인은 없을까? 내가 지금 코비드가 분명히 코비드 19이 영향을 줬는데 기회 요인은 없을까?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는 없을까? 그런 거 많이 모색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안이 뭐였냐면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질문사항이 있을 때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수업하게 되면 인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인원이 작은 반은 한 5, 60명 정도 되기도 하지만 많은 반은 뭐 100명이 넘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 반 학생들하고 이야기 한번 못하고 한 학기가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생각한 게 전화를 통해서 질문도 받고 또 수업 모니터링도 좀 하고 그래서 저랑 이제 통화한 친구들은 기억날 거예요. 제가 수업 어떠니 좀 아쉬운 점 뭐니 좋은 점 뭐니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봤을 거예요. 기회 요인을 살리자. 그리고 위험 요인은 최소화 시켜야죠. 위험 요인은 기회 요인은 뭐 반복해서 수업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수업을 할 때 수업만 하지 않고 뭐 퀴즈도 하고 제가 오프라인으로 수업할 때는 퀴즈 같은 거 내지 않았어요. 퀴즈 같은 걸 통해서 해당 내용, 배웠던 내용 한번 정리해 보라는 의미도 있었고요.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고 오프라인으로 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 거죠. 지금은 기회 요인을 수업에서 살리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위험 요인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거. 기회 요인이라고 해봐야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조직 입장에서는 강점과 약점을 잘 살려야 된다라는 거죠. 조직이 갖고 있는 강점은 뭐냐? 예를 들면 우리 학교가 이클래스 시스템이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그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좀 갖춰져 있다. 뭐 많은 이제 대학들이 사이버 대학들이 많잖아요. 사이버 대학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의 시스템을 잘 갖고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 좋겠죠. 그죠? 약점 같은 경우에는 역시 최소화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주는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이건 외부 영향 요인이고요. 이건 조직이 갖고 있는 강점이에요. 혹은 약점. 그죠? 이건 조직 내부, 조직 외부 조직 외부의 어떤 기회 요인
위험 요인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보고 기회 요인은 최대한 시킬 수 있고 기회 요인을 살릴 수 없다 그러면 위험 요인을 최소화 시켜야죠. 그 다음에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최소화 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4페이지 먼저하게 해버렸네. 3페이지를 설명하고 우리가 환경 이야기를 할 때는 크게 환경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제너럴, 일반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반 환경, 제너럴, 인바이런먼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거 잘 안 나오네. 좀 바꿀게요. 태스크 인바이런먼트. 태스크 인바이런먼트. 각각 우리가 일반 환경, 과업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업 환경.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정리하셔야 될 거는 일반 환경의 구성 요소. 일반 환경의 구성 요소. ESPT라고 제가 적어 볼게요. 그 다음에 과업 환경의 요소는 죄송해요. CSBC. 이건 C가 두 개 있어서 좀 그렇다. 자, 이건 뭐냐면은 E는 경제적 환경 요소, 이코노미. 그 다음에 S는 뭐냐면 사회문화, 소셜 컬처예요. 컬처. 그 다음에 P는 폴리틱. 나중에 할 테니까 다 쓸 필요 없다. 정치, 법적. 그 다음에 T는 기술, 테크놀로지컬. 그 다음에 C는 과업 환경에서 C는 뭐냐면 컨슈머, S는 서플라이어, B는 바이어, C는 컴페티터스. 그래서 소비자, 공급자, 구매자, 경쟁자라고 해서 구, 경 이렇게 기억하시고 조사항은 일단은 잘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업 환경의 구성 요소와 일반 환경의 구성 요소. 일반 환경이라는 얘기는 조직의 성과에 잠재적으로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거시적인 요소들을, 그래서 경제적인 차원이 있고 사회문화적 차원이 있고 법, 그 다음에 정치적 환경 요소가 있고 기술적 환경 요소가 있다. 태스코 인바이러먼트는 우리가 과업 환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활동하는 기업이 겪게 될 수 있는 어떤 특수한 환경 요소를 얘기해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환경 요소를 이야기해요. 이렇게 설명하고 외우라 그러면 너무 싫으니까 우리 한번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저도 지금 이제 손목시계를 착용하고 있는데 시계가 없으면 어떤 일을 할 때 시계가 없으면 좀 불안해요. 좀 시간 체크를 하면서 일을 하는 편이라 지금도 뭐 이제 손목시계도 제가 슬쩍슬쩍 보긴 하지만 저기 제 오른쪽에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식탁이에요 테이블이. 집 구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집하고 비슷할 테니까. 저기 시계가 있어서 제가 시간 체크를 하죠. 자, 시계를 한번 볼까요? 시계 시장을 이렇게 한번 봅시다. 시계 시장. 그럼 시계 시장에 영향을 주는 시계 산업도 좋고요. 시계 시장도 좋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인더스트리하고 마켓은 다른 개념이지만 구별하지 않고 쓴다고 말을 했어요. 외부 영향 요소가 있겠지. 네. 그리고 이 시계 시장을 보면 이 안에 시계 시장이 또 세분화가 될 거예요. 이 용어도 중요하다. 세분화, 세그멘팅, 세분화니까 세그멘팅이 좋겠다. 시장을 나눈 거예요. 이 세자가 가늘 세자, 가늘게 나눴다라는 뜻이에요. 나눌 분자를 써서 세그멘팅. 그래서 뭐 시장을 나누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뭐 다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이야기하도록 할 텐데 일단 봅시다. 명품. 그 다음에 어떤 시계 시장이냐면 스포츠다, 뭐 레저. 그 다음에 패션.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우리가 보통 과업 환경 그러면은
세부적인 어떤 환경 요소라고 했거든요. 지금 그거 과학 환경하고 일반 환경을 좀 예로 들어서 지금 설명을 드는 거예요. 자, 명품 시계 그러면 우리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저는 롤렉스라는 시계, 그죠? 시계의 대명사 롤렉스. 뭐 롤렉스 말고 어마어마한 가격대의 시계들도 많죠. 몇 억씩 하는 너무 비싸니까 빼고 롤렉스. 그 다음에 스포츠 시계 하면은 뭐 지샥 같은 거, 그죠? 카시오에서 나오는 지샥. 그 다음에 패션 시계 하면 어떤 거 떠올라요? 가장 대표적인 거. 저는 패션 시계 하면 스와치 시계 떠올라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이제 시계 시장을 좀 세분화 시켜보고 그 다음에 각 시장을 대표하는 이제 제품까지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봤어요. 브랜드라고 하는 거 맞겠네. 브랜드죠. 자,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이 롤렉스 같은 시계를 구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지금 소비자 특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소비자 특성을 보면 롤렉스 시계를 착용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어때요? 일단 소득 수준이 높아야 되죠. 소득 수준. 롤렉스 시계 웬만한 거 기본적으로 다 5, 600만 원 이상, 뭐 비싼 거는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것도 있을 테니까 소득 수준이 높아야겠죠. 월에 뭐 꽤 많은 월에 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 그죠?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예. 그리고 연령대는 아무래도 어때요? 연령하고 소득 수준하고 비례하는 경우가 많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뭐 롤렉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대부분 20대 초반, 뭐 중반 뭐 이렇게 될 텐데 롤렉스 시계 구입하기 어렵잖아요. 뭐 집이 상당히 부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구입하는데 어렵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돈을 벌어서 구입한다는 거 쉽지가 않죠. 아직 학생인 경우가 대부분일 테니까. 그러니까 연령대도 일단은 40대 이상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늘 말하지만 소득 수준 높고 한 40대 이상.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럼 뭐 20대는 뭐 롤렉스를 구입 안 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한 10명 중에 대여섯 명 이상은 40대 이상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보는 거죠. 스포츠 시계 시장은 어때요? 주로 고객이 남성일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얘기하면 여성은 그러면 스포츠 활동 안 즐깁니까? 여성들도 즐기는데 일반적으로 스포츠 활동은 남성들, 특히 젊은 20, 30대 남성들. 또 이 얘기하면 또 제가 알고 있는 션은 40대, 조금 있으면 50이 가까웠는데 50이 넘었나? 션 같은 사람은 뭐 철인 3종 경기 하는데 선생님 왜 20, 30대라고 하니까 물론 션이 나이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운동, 스포츠 좋아하는 쪽은 20, 30대가 많다는 얘기지.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이 스포츠를 할 때 이제 차는 뭐 예를 들면 철인 3종 경기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뭐 마운틴 바이크를 탄다든가,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마운틴 바이크나 바이시클 같은 거 타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스킨스쿠버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러려면은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특징을 보자는 거고. 패션 시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성, 눈썰미 있는 학생들 알겠지만 제가 강의할 때 이제 차고 있는 시계를 보면 시계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날 하는 일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하게 시계도 어떤 패션 아이템으로 맞추잖아요. 뭐 정장일 때 또는 또 옷을 뭐 캐주얼하게 입을 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성보다는 저 같은 경우도 이 시계 그냥 하나면 돼요, 저는. 근데 여성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그리고 아무래도 젊은 여성층.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각각의 세분화된 시장에 있어서의 소비자는 특성이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환경 요소도 마찬가지예요. 환경 요소도 자, 일반적으로 시계 시장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소는 어떤 거 있어요? 시계 같은 경우 손목시계나 뭐 여러 가지 벽시계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손목시계만 또 구분을 해 놓은 거고. 그러면 시계 시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부품을 수입해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환율 변동이 있다라고 하면, 그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상당히 높아져서 지금 원화 가치가 한 대략 달러 대비 한
우리가 100원에 1달러가 1,100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1달러가 엔화는 지금 한 1,000원 정도 되고 그 정도 될 텐데 그 수준이라고 하면은 어때요? 그 수준에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한 1달러에 900원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 화폐가 상당히 가치가 있어지는 거니까 원료 같은 거 수입해 들어올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환율 변동 같은 경우에는 경제 환경 요소인데 시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다 다른 거예요, 지금. 소비자 같은 경우도 우리 과업 환경 요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습 한번 해볼까? 우리 과업 환경 요소 어떤 거 있다고 했어요? 소비자, 구매자, 공급자, 경쟁자. 소비자가 다 다르잖아요. 소비자가 다르다는 거는 이 세분화된 시계 시장에서의 외부 영향 요인도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롤렉스 시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예요? 비싸면 비쌀수록 잘 팔리죠. 그래서 시계에 여러 가지 비싼 금속을 쓸 수 있어요. 막 금딱지로 막 바르고 그죠? 롤렉스 하면 떠오르는 거 이렇게 금으로 된 시계 떠오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시계 분침 있는 데다가 뭐 이걸 다이아몬드로 장식을 할 수도 있고 비쌀수록 잘 팔리니까. 지샥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이 상당히 중요하죠. 조금 전에 봤던 20, 30대의 스포츠를 즐기는 건장한 남성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뭐 수영을 할 때 물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산 등산 같은 거 할 때 넘어졌는데 뭐 시계 유리가 깨졌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튼튼하게 만드는 내구성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스와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디자인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패션 시계 시장이니까. 그런 것들을 특징을 맞춰서 고객들에게 해당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과업 환경 요소 중에 하나인 소비자만 봐도 서로 상이하다. 그러니까 과업 환경이 조금 더 구체적이죠. 일반 시계 산업 전체, 시계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요소보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계 산업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는 우리가 일반 환경 요소다. 그 다음에 각각의 세분화된 시장, 롤렉스, 다시요, 명품 시계 시장, 스포츠 시계 시장, 패션 시계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과업 환경 요소다. 우리가 소비자 하나 가지고 좀 살펴봤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래서 지금 4페이지 설명 먼저 하고 우리 앞에 3페이지 그림 그려져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해봤네요. 자, 5페이지 한번 볼게요. 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가 들어가냐면 일반 환경 요소들이 쭉 정리되어 있어요. 우리가 핸드아웃으로는 한 장이지만 설명할 게 상당히 많으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제가 지울게요. 첫 번째는 경제적 환경 요소라고 해서 예시가 쭉 나와 있어요. 제가 하나씩 적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국민경제 규모라는 게 있네요. 국민경제 규모. 국민경제 규모. 1이라고 쓰지 말고 A라고 쓰자. 자, 국민경제 규모. 우리나라 국민경제 규모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GDP죠. GDP. GDP. 국내 총생산. 이거 모르는 학생이 있을까봐 한번. 그로스. 국내니까 도메스틱 프로덕트. 과거에는 GNP라는 걸 많이 썼어요. 그로스 내셔널 프로덕트라는 걸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외국 기업들이나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로 진출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다 국내에서 생산된 거 다 포함해서 특히 1인당 GDP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한 국민 경제 규모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대략적으로 뭐 우리나라 이제 3만 불 좀 넘어갔잖아요. 그런 경우 이 국민 경제 규모 특히 GDP 같은 게 높아지면 뭐가 달라지냐면 소비 수준이 달라진다. 이 말 중요해요. 소비 수준. GDP가 소비 수준을 결정하죠. 그래서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수입차 같은 경우 비중이 상당히 낮았잖아요. 지금은 한 10% 후반대, 17% 거의 육박하거든요. 조금 있으면 20%가 넘어갈 것 같아요. 전체 자동차의 비중 중에서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중. 수입차 상당히 비싸잖아요, 가격이. 근데 그거를 이제 구입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는 소비 수준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환율 변동이라는 게 있어요. 환율 변동. 환율 변동 제가 말씀드렸죠. 환율 변동. 예를 들면 이제 달러 가치 대비 우리나라 화폐 다시요.
우리나라 화폐, 원화폐 대신 원화폐 대비 달러나 엔화 가치. 달러는 뭐 미국 화폐고 엔화는 일본.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이 벌어지느냐 가치가.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엔화 같은 경우 한 800원 정도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리고 뭐 코비드 상황 이런 거 없어진다 그러면 일본 상품 수입이 잘 될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일본 상품 수입이 잘 될까요? 그렇지 않죠. 여행을 많이 가겠죠. 여행을.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높아졌으니까. 그죠? 근데 지금 요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일본에 여행 가는 사람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환경 요인은 환율 하나만 갖고도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환율 변동은 수출입 업체에 영향을 준다. 수출입 업체에 영향. 그죠? 원화 가치 대비 달러 가치가 상승 혹은 내려감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테니까. 그죠? 두 번째는 이제 여행사나 항공사 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무역수지라는 게 있어요. 무역수지. 무역수지라는 거는 이제 수출하고 수입 간의 어떤 차이를 보자라는 거거든요. 수출과 수입 간 차이. 그래서 뭐 무역수지 흑자 적자.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 대비 무역수지가 어떠냐, 흑자냐 적자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교역량이 많은 중국 특히 그 다음에 일본과의 관계를 주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제 자본 및 노동력의 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IMF 이후 구제금융 받으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았죠.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특히 증권 시장에 이제 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서 증시가 개방이 완전히 되면서, 그죠? 자본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미국에 있는 나스닥 시장에 가서 투자자들이 뭐 애플이라든가 뭐 테슬라 주식 같은 경우 매입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뭐 현지 공장을 차리는 거. 우리나라 뭐 과거에 중국, 그 다음에 뭐 베트남 이런 데에 공장 많이 지어서 현지 공장 만들고, 또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된 경우도 있죠. 자, 이런 경우들이 다 경제적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이어서 2부 진행하도록 하죠.